5주의 6페이지입니다. 문자 배열의 초기화. 선언하면서 초기화하는 문장이 두 개 준비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똑같은 뜻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냥 C 언어의 문법대로만 한다 그러면 이 부분, 아랫부분이 더 맞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편의상 제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원래는 배열의 초기화라는 것은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음, 문자열 상수를 이거를 문자 포인터에 여기에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림으로 정확하게 그리실 수 있죠. 이거는 어느 영역에 있습니까? 코드 영역에 있는 문자열 상수입니다. 문자열 상수니까 이 부분에 있는 건 바꿀 수 없죠. 이 J를 I로 바꾼다든가 하는 거 안 돼요. 왜냐하면 상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를 갈라서 이쪽 코드 영역에 이 문자열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스택 영역에, 왜냐하면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스택 영역에 이 변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택 영역에 있는 포인터 변수가 코드 영역에 있는 이 문자열 상수의 첫 번째 바이트 주소를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게 어떤 형태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자바의 첫 번째 원소에다가 무슨 값을 넣는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예, 이러한 원리를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hile문을 이용해서 문자열에서 문자 하나씩 검사하면서 무슨 작업을 하는 거, 뭐 그 중에서 알파벳의 개수를 센다든지 숫자 문자의 개수를 센다든지 특정 문자를 다른 특정 문자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형태를 이용해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다음은 12페이지로 갔어요. 문자열의 입출력으로서 두 세트를 소개하고 있죠. 스캔F, 프린트F와 게데스, 푸데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요? 이거에 여기에서 %s를 사용한다는 거는 우리한테 익숙하지만 특징은 뭐예요? 이 여기 스캔F에서의 변환 문자는 무엇으로 구분하냐 하면 모든 공백 문자에 의해서 구분됩니다. 구분자가 모든 공백 문자예요. 그런데 게데스 푸데스는 공백 문자로서는 백슬래시 n 즉 엔터만 인정을 하죠. 그래서 탭이라든지 스페이스 이런 문자를 같이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문자를 입력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문자가 나오는 순간 구분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입력할 때 사용자가 친 엔터 문자는 널 문자로 교체되어서 버퍼에 저장되기 때문에 편하다. 또 반대로 널 문자로 끝난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이 부분을 자동으로 엔터 문자로 바꿔줘서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줄바꿈이 되죠. 이 널 문자를 만나면 줄바꿈이 돼요. 그래서 한 줄에 한 문자열씩 적히는 식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런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다른 점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의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주 문자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관련 함수 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쓰는 것들 그리고 빈도수는 조금 적은 것들 있습니다. 스트링 컴페어라는 것은 앞하고 뒤하고 스트링 컴페어건 메모리 컴페어건 CMP 이렇게 끝나는 함수는 반환을 하는데 두 개가 같으면 0, 앞에 것이 더 크면 양수, 뒤에 것이 더 크면 음수 이렇게 반환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간에 n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스트링이 들어가 있는 것은 랭스를 따로 주지 않습니다. 인자로서. 왜냐하면 둘 다 문자열로 보기 때문에 맨 끝에 널 캐릭터가 나올 때까지를 자신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n이라는 걸 주는 거는 거기에 인자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두 개를 다 스트링이니까 두 개를 다 문자열로 간주는 합니다. 즉, 널 캐릭터가 나오면 영역의 끝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그 전에 이 바이트 수만큼 차면 그것도 또한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자열 영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조건을 한 가지 더 추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 랭스를 추가했다고 해서 중간에 이 랭스에 도달하기 전에 널 캐릭터를 만났을 때 지나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널 캐릭터를 만나면 거기까지로 끝나는 것이에요. 카피는 뒤에 있는 것을 앞쪽으로 복사해 주는 거고, 캣은 앞에도 이미 문자열이 있는데 뒤에 있는 문자열을 이 문자열 뒤에다가 연속해서 붙여주는 것이죠. 컨캐티네이션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문자열, 배열의 두 종류. 이거는 어떻게 다르게 생겼는지 정확한 메모리상의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머릿속에 그림으로 딱 떠올릴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그걸 표현할 수 있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세 개는 문자열 상수이죠. 그러니까 코드 영역에 이렇게 또 줄을 나눠야죠. 코드 영역에 이 세 개의 문자열이 있고 스택 영역에는 포인터 세 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형태예요. 이거는 그렇지가 않죠. 물론 이 세 개의 문자열 상수는 코드 영역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택 영역에 15바이트, 5개 맞나요? 예, 3개 곱하기 5개니까 15바이트죠. 스택 영역에 15바이트가 잡혀 있습니다. 잡히고 이것을 초기화하는 데에 이 코드 영역에 있는 문자열 상수 3개가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화할 때 이 3개를 복사를 해와서 초기화를 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 이 3개의 문자열 상수하고 이 문자 배열하고는 아무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자열 자체를 포함하는 버퍼를 가진 상태고, 이거는 메모리 영역 없이 포인터 값만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생긴 모양이, 메모리에 잡힌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점들 있죠. 이거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고칠 수 있다. 이거는 PA가 가리키는 곳에 문자열들을 참조만 할 수 있지 고칠 수 없다. 이런 점들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주 변수의 유효 범위 중에서 9페이지 변수의 4가지 기억 부류를 보겠습니다. 오토, 레지스터, 스태틱, 익스턴에 대해서 각각 완전히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역 변수는 오토 변수입니다. 다만 오토라는 키워드를 생략하고 쓸 뿐이라고 했어요. 레지스터 역시 지역 변수에만 사용 가능한데, 이거는 보통의 메모리 영역에 변수가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CPU 내부 메모리 영역에 선언되도록 해서 더욱더 빠른 속도를 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태틱은 유일하게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에 모두 사용될 수 있고, 전역에 사용될 때랑 지역에 사용될 때의 차이가, 기능의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전역에 사용될 때는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설명이 없네요. 전역 변수가 스태틱으로 선언될 때는 전역이라면 다른 파일에서 익스턴 선언을 해서 이쪽 파일에 있는 전역 변수를 끌어다 쓸 수 있는데, 이쪽에 있는 변수가 선언될 때 스태틱으로 선언이 됐다면 다른 곳에서 익스턴으로 그것을 끌어다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반대는 아니고요. 그거랑 다르게 스태틱이 지역 변수에 붙었다면, 이 키워드가 붙었다면 지역 변수이지만 데이터 영역에 선언되어서 한 번만 메모리가 잡히고 그 다음에 그 메모리가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스택 영역이 아니라 데이터 영역에 위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익스턴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보기로 하고요. 이 그림에서 봅시다. 이 그림에서 이제 전역하고 지역 변수 중에 어디에 어떤 키워드를 쓸 수 있는지만 표시하고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데이터 영역에 잡히는 변수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전역 변수 영역 전체 플러스 이렇게 스태틱으로 선언된 부분, 즉 이렇게 된 경계 부분이 데이터 영역에 잡히는 겁니다. 나머지가 스택 영역에 잡히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 영역에 잡히는 거의 특징은 0으로 초기화돼서 나한테 주어진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수행 중에 다른 영역으로 교체되지 않고 계속 한 자리에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즉 값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익스턴으로 선언된 변수는 실제로 그 선언문에 의해서 메모리가 잡히는 것은 아니죠. 이미 다른 곳에 메모리가 잡혀 있는데 그것을 익스턴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선언을 해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잡은 건 아니지만 다른 어떤 곳에 있으니까 갖다 쓸 수 있게끔 컴파일러한테 변수가 이미 어딘가에 있다고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하고 다르게 이것만은 실제 익스턴 선언되는 그 선언문에서 메모리상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 선언문에서 초기 값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방금 얘기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내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내가 만든 코드는 코드 영역이라는 곳에 있고 나머지 세 개 데이터 영역, 정적이나 전역 변수들이 잡히는 곳이고 힙 영역, 에멀록에 의해서 잡힐 수 있는 곳, 스택 영역, 지역 변수들이 잡히는 곳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의 특성 좀 전에 다 얘기하고 넘어왔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합니다. 8주입니다. 구조체와 공용체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구조체를 이렇게 선언을 했죠. 선언한 다음에 이 구조체를 타입으로 해서 변수 선언을 하면서 초기화를 시킵니다. 지금 여기 equal이라는 것은 이거는 대입 연산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선언문이잖아요. 선언문이기 때문에 초기화 시킨다는 표시이지 대입 연산자가 아닙니다. 즉 이 문장이 선언문이 끝난 이후에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초기화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늘어놓은 이 값들은 중괄호 안에 있어야 되고 선언된 필드의 순서대로 이렇게 늘어놓으면 초기화가 됩니다. 스트링 카피 같은 걸 쓰지 않고도 문자열을 넣을 수 있어서 편리하죠. 다음 봅시다. 구조체 안에 다른 구조체를 품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초기화를 시키시오 하면은 이렇게 중괄호를 두 겹으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되죠. 이때 중괄호를 한 겹으로 해서 표시해 주지 마세요. 반드시 두 겹으로 해서 초기화를 시켜주세요 하면 구조체가 다른 구조체를 품고 있거나 아니면 이중 2차원 배열이거나 아니면 배열 안에 구조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이렇게 어떤 거 안에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두 겹의 중괄호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여기에 나열된 항목 될 때의 항목 순서 그대로 초기값을 늘어놓으면 초기화가 됩니다. 구조체 변수 간에 동등 비교 이퀄 두 개 쓰는 거요. 대입 이퀄 하나 쓰는 거는 어떻게 되나? 대입은 되고 대입은 가능하고 동등 비교는 안 된다라고 배웠죠. 대입은 어떤 식으로 된다? memcopy 된다라고 했어요. memcopy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구조체가 할당받은 메모리 번지수를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대입 자체는 되는 동작이지만 대입을 시키면 두 개의 구조체가
두 개의 구조체가 그 안에 있는 멤버가 하나의 에멀록 받은 블럭을 둘이 동시에 가리키고 있게 되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놓고 사용하는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구조체 변수를 이제 프리시킬 때는 요것도 이것도 같이 프리시킬 거 아니에요. 이게 가리키고 있는 에멀록 블럭 프리시키고 구조체 자체도 프리시키고, 그렇게 했을 때 요것이 프리돼 버리면 이걸 가리키고 있던 다른 구조체의 멤버인 DPT는 길을 잃어버린 포인터 값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부에 다른 할당받은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이 에멀로까지도 다시 받아서 복사를 해주는 특별한 이 구조체의 대입만을, 이 구조체의 복사만을 필요로 복사를 위해서 별도의 함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본 대입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음은 10페이지 가봅시다. 공용체가 나왔어요. 공용체는 키워드만 빼고는 사용하는 방법, 겉모양상으로는 구조체랑 그냥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용은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 항목들이 다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긴 항목에 맞춘 메모리만 하나 존재한다. 그리고 유의할 것은 선언문에서 초기화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항목만 초기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과제도 풀어봤었죠. 어떤 유니온 변수를 선언하면서 내용을 뭐라고, 내용을 만약에 제가 실수 8.7을 넣으면서 선언하라고, 초기 값을 주면서 선언하라고 하면 이 항목을 맨 위로 올려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8.7을 여기다 대입하면서 초기화 시키면서 선언문을 쓰면 될 겁니다. 13페이지 타입 DEF 또 나왔어요. 타입 DEF 키워드 쓰고 문장이니까, 이거는 타입 DEF는 앞에 샵이 붙는 전처리기 명령어가 아닙니다. 그냥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미콜론 있고 앞에 새로운 이름, 그 중간에 기존 이름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 이름인 스트럭트 데이트가 길다, 거추장스럽다 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럭처를 선언하면서, 여기까지는 스트럭처 선언이죠. 선언하면서 동시에 타입 DF로 저 스트럭처의 이름을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럼 이 타입 DF를 살짝 놓치게 되면 이게 마치 소프트웨어라는 변수가 생성된 것처럼, 선언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의 생긴 모양만 보고 그냥 쉽게 지나치시지 말고 이게 타입 DEF 문장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파란색 코드 부분에서는 메모리상에 스택 영역상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다음 18페이지 같습니다. 구조체의 배열, 이거 역시 초기화하는 부분을 잘 보라고 다시 한번 폈습니다. 배열인데 배열의 원소 하나하나가 구조체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중괄호를 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하나하나 구조체 값들을 늘어놨습니다. 다음 구주, 함수와 포인터의 활용입니다. C 언어는 근본적으로 콜 바이 밸류죠. 전부 다 사실은 콜 바이 밸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콜 바이 레퍼런스라는 거는 원래는 C++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그런데 C 언어에서도 포인터 값을 넘김으로써 호출하는 함수와 호출되는 함수가 같은 메모리 영역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어디에 의미가 있습니까? 함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 함수의 반환값 하나밖에 없죠. 그렇지만 다양한 값을 받고 싶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또 2개 이상의 값을 받고 싶을 때는 반드시 스트럭처로 꾸며서 받아야만 되느냐. 그러면 이 함수로 들고 나는 것만을 위해서 스트럭처를 또 따로 꾸며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함수의 아웃풋을 받을 때 반환값만 이용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콜바이 레퍼런스라는 부분을 사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간단하죠. 주소값을 넘겨줘서 받는 건데 여기에서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 때 이 함수에다가 넣는 이 주소값은 호출하는 쪽에서 확보한 메모리를 줘야 되겠죠. 호출하는 쪽에서 자신의 스택 영역 또는 에멀록 받아서 확보한 힙 영역에 있는 메모리 번지수를 여기다 주는 겁니다. 그럼 이 함수 안에서 자신이 할 일을 처리한 다음에 받은 메모리 번지수의 간접 참조한 값에다가 결과를 넣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를 호출한 쪽에서 자신의 지역 변수니까 호출한 쪽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콜바이 레퍼런스.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주소값을 넘기기에는 원수 하나, 인테저 하나의 주소값을 넘기나 인테저 10개 잡혀 있는 곳에 주소값을 넘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배열을 함수로 넘기는 방법입니다. 배열도 역시 주소값 하나만 딱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소값을 처음으로 해서 그 뒤로 연속된 영역에 원소의 개수가 몇 개나 붙어 있느냐라는 정보를 따로 넘겨야 한다고 했죠. 여기에다가 이 각가로 안에다가 숫자를 적어주는 거는 오직 프로그래머만을 위한 사람만을 위한 장치이지 이 컴파일러는 거기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로 하건 이거 빼고 앞에다가 별표를 치건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 함수 안에서 보는 이것은 더블 포인터 타입이라고 했어요. 다음은 14페이지 가봅시다. 가변인자 처리하는 부분을 배웠죠. 가변인자 처리를 위해선 하나, 둘, 셋, 네 개의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함수는 그냥 한 번씩만 사용되는 거죠. 이거는 시작 단계, 이거는 마무리하는 단계, 그리고 중간에는 이 점점점으로 표현돼서 들어오는 가변인자를 다양한 타입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VA, ARG 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타입들이 어떤 타입들인지, 두 번째 인자는 무슨 타입, 세 번째 인자는 무슨 타입인지, 마지막 인자까지 그 타입에 대한, 여기에 지금은 더블이라고 썼지만 그 타입에 대한 정보를 얘가 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프린트F이죠. 프린트F에서 첫 번째는 포맷 문자열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는 포맷 문자열에 나오는 퍼센트 모라는 이 변환 문자의 개수만큼 추가적인 인자가 들어오죠. 그리고 그 추가적인 인자들의 타입은 퍼센트 뒤에 있는 문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테저로 해석하기도 하고 더블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타입을 다른 타입을 제공해도 이것을 함수 안에서 정상적으로 맞는 타입을 골라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앞쪽에 고정된 인자에 그 정보가 뒤에 있는 타입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것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항상 더블 타입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좀 특수한 응용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예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우리가 과제로 수행했던 그 예 있잖아요. 그것이 더 일반적인 가변인자 처리 함수의 예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1차원 배열을 넘기는 부분만 보고 지나왔는데 2차원 배열 넘기는 부분도 잠깐 봅시다. 2차원 배열을 넘길 때에도 원소의 개수는 따로 정보를 줘야 되죠.
배열의 첫 번째 주소, 배열 원소의 첫 번째 주소랑 행개수, 열개수 이렇게 넘기는데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계산하는 식은 요거 공식이죠. 앞에서 나왔던 그 공식을 사용해서 행개수, 열개수를 같이 넘겨줍니다.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나 하면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 함수에서는 내가 받는 것이 2차원 배열 형태라는 표현을 이렇게 가까로 열고 닫고를 두 번 반복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 가까로 열고 닫고는 한 번만 하고 이 앞에다 데이터 앞에다 별표를 붙일 수 있죠. 그런데 데이터 앞에 별표를 붙일 때는 그 별표하고 데이터하고를 전체를 이렇게 한번 감싸줘야 되죠. 그 형태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을 인자로 받을 때의 이 함수의 프로토타입 이 부분을 잘 눈여겨 봐두시기 바래요. 함수에서는 어떤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는가 하면, 그리고 이거 자체가 함수 사용의 키포인트이기도 하고요. 함수는 정의, 선언, 호출 이렇게 세 개가 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함수 정의부 필요 없고 함수 호출부만 보여줍니다. 호출부만 보여주면서 이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쓰실 수가 있겠죠. 호출부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 함수가 받는 인자의 개수, 인자의 순서, 인자의 타입 이 세 가지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또 함수의 이름도 드러나 있죠. 또 반환값도 어디에다가 받는다 그러면 그 반환값의 타입도 드러나 있어요. 그럼 정보는 다 있는 거니까 함수 선언문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수 선언문에서는 인자의 타입만 써도 되죠. 인자의 이름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럼 인자의 이름을 생략한다라고 하면 함수 선언이 온전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식의 협업, 또 함수의 정의부를 보여준 다음에 이 함수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라고 하면서 호출하는 문장을 쓰시오.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식으로 함수의 정의, 선언, 호출을 이 삼각형 중에 한 개나 두 개나만 보여주면서 나머지 하나를 쓰게 하는, 이렇게 세 개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냅니다.